친구는 5명의 누나를 가지고 있었다. 나머지 1명은 27세로 군대도 다녀왔고 너무 젊은데 연세대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었대. 근데 나보고 형이라는 거야. 참고로 난 당시 22살이었어. 그 연세대 점퍼 있잖아. 그걸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가 많았어. 한 번은 그게 뭐야? 라고 의도적으로 어디까지 기억하나 물어봤더니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좋네요. 몰라요. 이거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사주셨나봐. 했고 한 번은 내가 다니는 대학 학교 가야 하는데 야, 너희 학교 어딘 줄 알아? 라고 하기도 했거든.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 뇌가 아니라 장기들에도 감정이나 기억을 담당하는 뭐 그런 게 있다나. 그런데 이런 사례를 보면 허무맹랑한 소리만은 아닌 것 같아. 그치? 여기다 양념 하나만 마지막으로 칠게. 공포글이잖아. 이 가설이 맞는다는 전제하에 생각해보면 존엄사라는 게 과연 존엄사일까? 뇌사 판정을 받은 사람을 약물로 신체 기능을 중지시켜버리는 그것. 뇌는 그저 몸의 통제권을 가진 조금 더 특별한 기관이고 이 뇌사자는 사실 꿈을 꾸고 있지 않을까? 어쩌면 의식이 있지만 눈을 뜰 수 없고 말을 하지 못할 뿐 사고하고 있지 않을까? 언제쯤 이 지옥 같은 환경에서 벗어날지 떨고 있지 않을까? 뇌파 따위는 그저 몸의 통제 신호에 불과하고 다른 장기를 통해 일부분이나마 생각하고 있진 않을까? 그렇다면 이 사람은 살아있다는 거잖아. 그렇게 떨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슬프지만 진지하게 존엄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무서울까? 이 사람에게 존엄사라는 이름으로 다른 장기들을 싹 다 정지시켜버리는 건 살인행위가 아닐까? 어떤 생각이 드니? 슬픈 일을 겪으면 머리가 아니라 명치 부분이 뻐근하게 아린 것도 심장이 슬픔을 느껴서 그럴지도 모르잖아. 긴장을 하면 위가 영향을 받는다던가 이런 경우 말이야. 그렇다면 신장을 누군가에게 함부로 주면 안 되겠네. 걔가 인간의 섹스 판타지나 취향을 담당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본론으로 돌아가서 형이 뭐라 하든 난 가기 싫다고 버텼지. 왜냐면 나는 나약한 겁쟁이니까. 운동을 해서 충분히 힘을 길렀음에도 어지간한 도발은 웃고 넘어갔어. 너그러서 그런 게 아니라 그저 상대방을 때리는 게 겁이 나서. 그리고 당연히 내가 맞을 것도 겁나고 그 뒤에 일들이 모두 겁났어. 이긴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야. 혼나잖아. 그래도 형은 날 아주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어. 아마 지금도 그럴걸. 어쩌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지도 몰라. 그날 형은 나에게 선택권을 줬지. 본인에게 처맞을 것인지 아니면 집으로 안내하던지. 당연히 후자를 선택했어. 형이 사람을 팰 때는 그 사람을 인간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 그만큼 지독하게 패버렸다고. 무엇보다 사람을 때릴 땐 그 사람의 어떤 말에도 대답하지 않고 형이 아킬레스건인 친엄마에 대한 욕을 들어도 화도 안 내. 그냥 계속 때리고 있어. 평소에 형보단 큰 누나가 훨씬 무섭지만 화난 형이라면 형이 몇천 배는 더 무섭지. 당시엔 바로 내 옆에서 협박 중이잖아. 별 수 없이 갔는데 화기애애한 가족 분위기에 형은 당황했어. 어머니와 6명의 남매가 식사 중이었고 다들 유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 큰 누나만 빼고. 누나에게 솔직히 화도 많이 났어. 날 이용해 친구를 괴롭혔기 때문이야. 하지만 큰 누나가 하필 문 쪽으로 얼굴을 향하게 앉아 있었어. 당당하고 무심하게 반찬이나 집어먹는데 나 저 표정 되게 잘 알거든. 내가 자주 짓던 표정이야. 무표정을 지으려고 하는 건데 잘 보면 뭔가 달라. 눈꺼풀을 내리고 눈을 내리깔고 있거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5학년 말까지 당당하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려고 거울 앞에서 많이 연습했는데 눈만큼은 표독스럽게 못 뜨는 게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 같은 경우엔 혼란스러워서 눈만은 내리깔고 있었지. 한참 즐겁게 이야기하던 아이가 날 보자 흘겨보는 듯한 눈. 선생님들의 약간 노려보는 듯한 눈. 날 바라보지 못하시던 아버지의 눈. 따돌림 받을 때 가장 무서웠던 건 폭행이 아니라 그런 표정 변화들이었어. 특히 순식간에 변하는 게 눈이야. 입은 어색하게나마라도 웃고 있지. 그러다 고개를 돌려버리지만 모 폭행은 들짐승처럼 날뛰던 형이 있어서 안 무서웠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보기 싫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혼란스러워서 눈꺼풀만을 위로 밀어 올리기가 힘들었어. 5학년 말 겨울 방학 때
형 방의 전신 거울을 빌려다가 몇 시간이고 나를 바라보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어.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의 눈을 확인하기도 힘든 거야. 똑바로 마주하면 어느 정도 괜찮은데 타인의 눈은 달라. 날 곱게 보고 있는 건 아닌 게 확실하니까. 날 봐도 변하지 않는 눈을 소유한 두 사람이 있었어. 인위적인 느낌도 전혀 없었어. 한 명은 친형이고 한 명은 할머니야. 4학년 때인가 깨달은 게 내가 눈을 마주보며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친형뿐이라는 거. 할머니는 원래 사람 눈이 아니라 여러 부분을 보면서 대화하시거든. 사람을 좀 평가하시던 버릇이 있었어. 그 표정을 보는데 화가 사라진 건 아닌데 저 누나도 참 힘들게 사네. 머리도 좋다는 양반이 이런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계시잖아. 당시 50대 후반이셨을 거야. 아무리 형이 막 나가는 경향이 있고 내가 생각이 없는 수준이라고 해도 화낼 상황은 아니야. 형은 여기가 친구 집이다. 알지? 라더니 자기가 안내해준 마냥 도망가 버렸어. 너무 순식간에 도망쳐서 잡을 겨를도 없었어. 두셋째 누나는 좀 심각한 표정이고 네다섯째는 넌 또 뭐니? 같은 표정. 친구 놈은 생각이 없는 건지 고기 먹을래? 되게 만화라면서 즐거워하더라. 순간 이 새끼를 죽여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좋은 생각이 났어. 누나는 즐겁게 식사하는 중이 아니야. 그리고 가족 전원과 사이가 안 좋다고 했어. 그래서 누나 밥 사준대 놓고 여기서 뭐 하는 건데? 한참 기다리잖아. 랬더니 처음엔 뭐? 하고 엄청 불쾌한 표정을 짓는데 당연하겠지. 거짓말을 상당히 싫어하는 모양인데 이딴 약속을 잡은 적이 없잖아. 게다가 기분도 나쁜 상태였고 그렇게 좀 노려보다가 아참 그렇겠지. 나 카드 써도 돼? 라고 어머니한테 물어보는데 안 된다고 하시더라. 누나가 의자 가서 앉아. 이걸로 오늘은 퉁치자. 미안한데 데이트는 나중에 해야 돼. 누나 현철없어. 이러니까 이 어머니라는 분이 잠자코 나를 보다가 주머니에서 카드 꺼내서 건네주시더라. 그렇게까지 자기 딸년이 싫냐? 싶더라고. 아마도 카드를 뺏은 모양인데 데이트한다니깐 주잖아. 데이트라면 식사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영화도 보고 뭐 보드카페나 카페도 가니까 화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았거든. 누나는 별말 없이 카드 뽑아서 내 손 잡고 끌고 나갔어. 어머 여자의 손을 잡아본 건 처음이야. 되게 부드럽다. 그 와중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 누나는 차에 태우고 좀 운전하다 차를 세우더니 미안하다면서 내게 선택권을 주겠대. 정확히는 기억에 안 나지만 세 가지였어. 속여서 화난 거지. 사과의 의미로 세 개 중에 하나 해줄 테니까. 잘 듣고 잘 생각해. 첫 번째, 200만 원 줄게. 더 줘야 맞는데 카드가 막혀서. 내 비상금으로 모아둔 게 200 정도 된다. 일단 그거라도 줄게. 두 번째, 20대 때리게 해줄게. 물론 신고 안 하는데 얼굴이든 어디든 다 좋지만 배는 안 된다. 나도 애는 낳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세 번째,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 만지게 해줄게. 뭐 고를래? 대충 이런 말인데 이야기를 들어주고 에서 다음 말까지. 눈 감고 한참이나 있었어. 잠들었나? 싶을 정도로 말이야. 3번이 되게 이상하잖아. 결론만 말하면 3번 골랐어. 하지만 몸을 만지는 건 안 하고 싶다고 했어. 그렇게까지 성적으로 호기심이 강하고 그러진 않았어. 누나가 만지게 해준다는 건 단둘이 있다면 배나 엉덩이, 가슴을 만지게 해주는 걸로. 일회성이 아니었어. 근데 성기는 안 된다고 설명했는데 그래도 굳이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만질 정도로 섹스에 미친 것도 아니고 애당초 왜 그랬는지 따지러 온 거니깐 이야기를 들어본다는 게 선택사항으로 나오면 그거 고를 수밖에 없다. 화가 안 난 게 아니다. 이야기는 일단 들어봐야 한다로. 한참 옥신각신했어. 나중에 딴소리 짓거리지 말라길래. 본인이나 앞으로 들려줄 이야기에 헛소리 섞지 말라고 응수했지. 그러니까 표정이 굳어지더니 엄청 화났나 보네. 내가 아는 거랑 달라. 라고 중얼거리더라. 조용한 차 안에 단둘이고 옆자리에 있잖아. 이 누나 나까지 뒷조사한 거야? 싶은데 공포라기보다는 상황이 인지되지 않는다고 해야 하나. 허를 찔린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어. 갑자기 생각난 장기자 아설 때문에 너무 많은 글을 쓴 것 같아.
근데 장기자 아설 어땠어? 특히 그 가설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존엄사를 하게 될 외사 판정을 받은 사람이 몸의 통제권을 상실했을 뿐 깨어나도 잠들고를 반복하며 생각도 할 수 있고 들 수도 있지만 눈도 못 뜨고 입도 벌리지 못해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리지 못하는 상태인 사람인데 옆에서 부모님들이 진지하고 슬픈 목소리로 존엄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느끼는 공포는 어느 정도일까? 그런 이유로 난 존엄사라는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인데 내가 반대한다고 뭐 내가 힘이 있나? 그냥 반대할 뿐이지. 왜냐면 아직 미지의 영역이잖아. 폐쇄된 공간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은 가족만이 면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친구를 볼래야 볼 수가 없지. 아마 어떤 병인지 입원한 게 맞긴 한 건지를 알아내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의도로 만든 법일 거야. 예전엔 정신병원에 다니면 다 미쳤구나. 정신이 나갔어. 위험한 새끼야. 하고 그랬잖아. 정신병을 치료하는 환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모든 정신병원에서 정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법을 만들게 됐는데 아마 그때 같이 만들지 않았나 싶어. 나 같은 자의 입원자들이야 외출이나 외박이 자유긴 하지만 멀어지게 되어 있어. 월요일은 뭐 했냐면 님들이 읽기 너무너무 힘들다고 해서 나름대로 글을 써보고 다듬어보고 읽고 뭔 소리야 시발스러우면 지우고 그랬어. 이거 폰으로 쓰는 거라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려. 지금까지의 줄거리도 요약해왔어. 근데 1, 2, 3 이렇게 요약한 게 아니라 나름 사건 순서대로 제나열에서 머리 몸통배로 압축해왔어. 머리, 중학교 1학년 초반, 중산층에서 하이 레벨에 속하는 친구를 알게 되고 이 친구는 나이차가 많은 누나들에게 이쁨 받는다고 자랑했고 나머지 나이차가 2살 1살 나는 두 누나랑은 사이가 나쁜 편에 속했다. 한마디로 딸 부잣집의 막둥이. 서면에서 삥 뜯기던 걸 친형이 구해준 걸 계기로 친해졌고 글쓰 게임을 하기 위해 친구 집에 자주 갔다. 가족들이 무척 날 싫어했고 유독 둘째 누나가 심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누나의 귀가에 맞춰 라면을 사가야 한다며 귀가 하려는데 친구가 본인의 집에 라면이 무척 많으므로 가져가라고 했고 그 정도야 뭐라고 생각했는지 받아 가려고 했다. 허나 둘째와 셋째 누나가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 집 라면을 내가 가지고 가느냐라며 크게 나무랐고 이에 기분이 상한 친구는 서면에서 날 구해준 친구에게 뭐하는 거냐라며 응수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양아치들 발라버린 건 내 친형이지 내가 아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급 태세 전환을 보이며 라면을 챙겨가라 친구랑 친하게 지내라. 용돈이 필요하다면 말하라며 친절하게 대하는데 한 번도 웃어준 적도 없고 오히려 항상 대놓고 싫은 티를 내던 사람들이 동생 말에 갑자기 친절해지는 모습에 놀라움을 넘어 공포도 넘어 혐오감까지 들었고 특히 돈이 필요하면 말하라는 대목에선 모욕감까지 느꼈기 때문에 우리 집이 거진 줄 아는 예라며 라면을 조용히 내려놓고 귀가했다. 귀가 도중 플렉슨 소리의 뒤를 돌아본 곳엔 누나 둘이 라면을 가져가라며 생글생글 웃으며 데려다 주겠다는 너무나도 빠른 태세 전환에 난 인간 혐오증에 걸릴 뻔했으나 형이 원래 다 그렇고 사람에게 점수를 매기는 건 너도 마찬가지라며 진지하게 대화하다 그런데 왜 라면을 안 가져왔냐 돈 아깝게라는 진지한 발언에 혼자 빵 터져서 그러려니 하기로 했다. 이 집의 큰 누나에게는 신기가 있다는데 타고난 게 아니래. 그거 설명하는 건데 이게 존내 팩트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미신이 있다는 거야. 암튼 옛사람들이 지키던 룰 같은 게 있어. 형상인 무당 장례에는 병약한 여자아이나 현재 기운 없이 축 늘어진 어린 여자아이를 데려가면 안 된다는 미신이지. 특히 신기가 강할수록 또 형상이 심하면 심할수록 데려가선 안 돼. 그 이유는 이래. 천수를 다 누리지 못하고 끔찍하게 죽은 무당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얻은 힘을 마음껏 써보지 못한 게 억울한 건지 세상에 미련이 참 많대. 그러나 이 무당에게 부터 점괘도 알려주고 하던 신이 다른 사람에게 들러붙는 걸 최선을 다해 막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막고 있대. 그런데 가장 들러붙기 좋은 마치 맞춤 정장 같은 대상이 바로 기운 없고 골골대는 어린 여자아이야. 거기에 들러붙는데 일단 성공하면 이 신도 어쩌지 못하다는 거지. 이것도 속설이지만 왜 다른 사람들은 안전하지?
장군신이나 선녀 모시는 무당이 그리 많던데 무당 하나 다 못 막아. 장군실을 모시는데 영험한 무당이라면 사이비는 아니더라도 장군실을 모신다는 건 사실이 아니야. 무당이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 무당이 그 신에게 속고 있을지도 몰라. 대부분은 아기동자나 노년의 혼을 모시고 있대. 이들이 무당에게 점괘도 알려주고 샤바샤바 하는 건 무당과 친해지기 위해서야. 겨우 집 찾았는데 무너지면 곤란하듯이 무당이 자살이라도 하면 곤란하니까. 게다가 일단 이자들도 부천을 떠도는 혼으로서 저승사자 눈에 걸리면 붙들려 가는데 빙의 된 대상이 진심으로 아기동자 데려가면 안 되는데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저승사자도 어쩌지 못한다는 거야. 뜯어내려면 그럴 수 있대. 아기손 비트는 수준이 아니라 개미랑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쉽대. 문제는 강제로 뜯어내면 무당의 혼이 일부까지 같이 찢겨 나가는데 죽거나 미쳐버리기 때문에 그냥 눈 감아주는 거야. 그래서 이 신이 무당이 빙의하는 걸 최선을 다해 막는 거야. 왜냐면 저승사자가 잘 관리하라 그러거든. 장군신의 경우는 아기동자 등등이랑은 입장이 달라. 하늘에 갔다가 내려온 자들이야. 그만큼 믿을만하고 강하고 위로운 존재들로 절대 남을 해칠 성격이 아니라 오히려 좀 심하다 싶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야. 어떻게 도움을 주냐면 그냥 예를 들어 귀신이 널 괴롭히는데 장군신이 그걸 보고 널 안타까이 여기면 패줘. 인연이 안 떨어져. 팍팍 잡아뜯는 게 아니라 포기하게 만드는 거지. 졸라 세니까. 그런데 이런 존재들이 흔하겠어? 그럼 저승사자보다 센 건가? 아닐 거야. 무당들에게 붙은 귀신은 손도 안 대. 왜냐면 지금 둘이 친하잖아. 안타깝잖아. 그런데 이 장군신이 무당에게 붙는 경우가 있어. 그 신내림을 받는 무당을 노리는 원혼이 두려워. 어떤 신도 안 주우면 결국 시름시름 죽기 싫어하며 앓다가 죽게 되는데 장군신이 이 현장을 목격하면 경우에 따라 붙기도 한데 장군신들마다 기준이 다 다른데 운 좋게 얻어 걸리는 거지. 와, 정말 영험하겠다고 생각했지. 근데 오히려 정반대래. 이 자들은 허락받고 내려온 거야. 저승사자도 허가받고 운분이네 하고 지나가니까 굳이 무당에게 협조해줄 이유가 없어. 그냥 본인이 보기에 저것 좀 도와줘야겠네 하면 무당한테 힘 빌려줄 테니 저거 조져라 하는 거야. 무당 몸에 들어가서 해주는 거라곤. 주변에 귀신이 접근하면 쳐다보는 것뿐이야. 그런 겁에 질려 달아나니까. 그래서 오히려 무능력한 무당이라는 거지. 이 장군신이 까다롭고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도와줄 땐 절대 뒤탈 없이 확실하게 개박살을 내줘. 장군신을 모시는 무당이 부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뿐이야. 그나마도 장군신이 부르는 거지 무당이 부르는 게 아니야. 그러면 죽은 사람을 불러 빙의해서 대화하게 해주고 이런 거 못한다고. 그 하나가 무엇이냐? 무료 저승사자야. 어이쿠. 악령이 붙어있네. 근데 저것 떼줘도 책 걸어 다니는 귀신 놀이터인데. 저승사자 여기 나쁜 원혼이 있어. 저승사자가 떼내면 어지간히 미친 귀신 아니면 절대 안 붙는데. 저승사자가 떼면 표시가 난다나. 그래서 저승사자 보고 떼 가라는 거지. 워낙에 수도 적고 기준도 엄격해서 모실 수 있는 무당 자체도 적고 보호만 해주시. 뭘 알려주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영험하지 못하다는 거야. 저승사자 이야기인 다음에 해줄게. 들은 게 많거든. 할머니가 퍽 하면 부르던 할머니 무당이 짓거린 게 좀 있거든. 암튼 이 친구 어머니의 망역지기가 영험한 무당이고 비참하게 죽었는데 경황도 없고 애는 아프진 않편 안오지에서 이 골골거리는 누나를 데려갔는데 그 무당이 들러붙어 버렸고 이 누나가 자라면서 뭔가 기행을 많이 했대. 서울의 명문대에 들어갈 정도의 모범생이야. 관심 종자가 아니란 소리야. 이게 핵심 줄거리야. 요약해도 엄청 기대. 몸통 여름방학. 빌려간 플스와 타이틀을 담은 상자를 반환하러 갔더니 친구와 두세 때 누나는 함께 일본 여행을 떠났는데 넷째와 다섯째 누나를 두고 그들의 화풀이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다. 하나 둘은 방에서 나온 큰 누나가 그들을 아가리로 조져버리고 더우니까 냉국수를 먹고 가라고 해서 먹긴 했지만 이 누나 역시 성격이 개차반이었기에 다신 안 와야지 했으나 친형이 뒤늦게 플스를 하고 싶어 해서 가야만 했다. 친구에게 허락을 받아야지 왜 본인 큰 누나에게 그걸 물어보냐고 해서 자주 가야만 했다.
자매들에겐 난폭한 모습을 많이 보이긴 했지만 나에게는 오직 친구 막둥이에 대한 질문만 했고 해를 끼치지도 않았고 뭐 그런 계기로 친해졌다. 이에 계약이 되어서야 나타난 십새끼 아니 친구가 몹시 분개하며 친하게 지내지 말라 해서 얼결에 이 누나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게 됐지만 지랄하고 인내라고 판단해서 큰 누나와는 계속 연락하고 지냈다. 그냥 동생 친구 정도의 사이. 배 깔끔하게 압축하면 나를 통해 알아낸 친구를 30만 원으로 매수하여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으나 의외로 착한 새끼인지 그걸 친구에게 돌려줬고 이 사건으로 큰 누나가 친구를 싫어하는 듯하다는 걸 알게 되었으나 이후에 딱히 이상한 일은 없었기에 그래도 연락을 하고 지냈다. 그러나 사건은 겨울 방학을 기점으로 터졌다. 일본 여행을 핑계로 도망갈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친구의 큰 누나는 친구를 실종 신고했고 이에 그치지 않고 친구가 사라질 때 자신의 금목걸이와 반지 등을 가지고 나갔다고 증언해버렸다. 일단 친구의 외투에서 작물로 신고된 금목걸이가 발견됐기에 둘째와 셋째 누나는 보호자로 인계받을 수 없고 신고자이자 작물의 주인이며 보호자 자격도 갖춘 친족인 큰 누나 혹은 부모님만이 인계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엔 가족의 물건을 몇 개 정도 가져다 팔아 유흥비로 쓴다 해도 절도죄는커녕 점유물이 탈 횡령죄도 적용되지 않지만 일단 주소는 작성해야 하니까 어쨌든 쉽사리 훈방되기는 했지만 일본 도주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이에 생각이 존나 짧은 나는 아이고 꼬셔라 하고 좋아했지만 미친 놈처럼 희덕대는 날 잡아 이야기를 들어 본 형은 도망을 일본으로까지 간다면 보통 수준으로 무서워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 도망을 그렇게까지 해서 막았다면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게 분명하니 친구 집으로 안내해라 라고 요구했으나 누나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거절했다. 형은 내게 선택권을 줬는데 지한테 참아줄 건지 안내해 줄 건지였고 당장 옆에서 빠떤 채 협박 중인 형이 더 무서웠기에 친구의 집으로 형을 데리고 갔다. 누나들이 두려웠던 건 당시 친구가 즐겨 입던 그 야상 안주머니에서 발견된 금목걸이를 넣은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학기 중 잠시 부산에 내려온 큰 누나는 나를 찾아와 막둥이를 위해 준비한 서프라이즈 선물이라며 목걸이를 친구가 가장 즐겨 입는 옷에 넣어주길 희망했고 이에 당시에 나는 이 누나가 드디어 가족 간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려는구나라고 생각하여 친구의 야상에 넣었다. 왜 그 야상이냐? 매일 입고 오진 않았지만 꽤 즐겨 입었고 매일 가지고 다니긴 했다. 많이 추우면 입을 생각이었겠지 뭐. 그러니 눈치챘거나 큰 누나가 누설했다면 둘째 누나가 날 죽이려 할 것이고 나를 속이고 이용해 먹은 셈이니 큰 누나의 얼굴을 보고 화를 참을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가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별명이 기장 악귀일 정도로 사람 팰 때는 무자비해지는 형에게 맞느니 둘째 누나에게 맞는 게 이득이라 판단해서 안내했으나 어머니와 여섯 남매의 화기애애한 식사 분위기에 당황한 형은 여기가 친구 집이다. 그럼 난 가보겠다. 대충 이따위의 말을 짓거리며 본인은 아니겠지만 내 도주로를 봉쇄해버리고 달아났다. 그런데 그중 유일하게 즐겁지 않은 사람이 큰 누나였다. 내가 자주 짓던 표정을 하고 있었다. 내가 자주 짓던 표정이니까 알 수 있는 거지. 지금 저 누나가 화가 나거나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가 죽은 채 외로워하고 있을 거라는 뭐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한 거야. 어떤 표정이냐면 무표정에 가까운 얼굴에 눈꺼풀을 좀 많이 내린 표정인데 마치 불만은 있는데 말하긴 곤란하고 짜증은 나니까 좀 삐진 듯한 얼굴인데 삐진 게 아니야. 글로 설명해서 난해하겠지만 그 표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해줄게. 하고 싶은 말도 있고 그 표정을 보고 화가 풀린 건 아니지만 이야기라도 들어보고 싶어졌어. 가족 앞에서 절대 꺼낼 이야기가 아니라서. 그 누나뿐만 아니라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이 나와 동일한 이유라면 가족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동생 앞이라면 더더욱. 그래서 밖으로 끄집어내려 했던 거야. 또 압축하면 내게 밥을 사기로 해놓고 밥을 먹고 있으면 어떡해? 밥 사줘, 밥. 이런 말을 했어. 나가서 이야기 좀 하지. 라고 하기엔 나랑은 11살 차이가 나는 누나니깐 말이야. 당연히 그런 소리를 한 적 없으니 누나는 불쾌하게 쳐다봤지만
좀 생각해보더니 어머니에게 데이트를 하러 간다며 카드를 요구했고 어머니는 안 된다고 했어. 누나가 나더러 앉으라며 지금은 돈이 없으니 오늘은 이걸로 퉁치자라고 하자. 어머니는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서 건네주면서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바다 구경도 하고 가능한 오랫동안 놀고 오래. 즐겁게나 많이도 아니고 그냥 오랫동안. 지 딸내미 보고 어찌 저러나 했지. 누나는 대답도 없이 일어나 날 끌고 일단 차에 탔어. 근데 이 카드는 어머니가 건네줬어. 빼앗은 거겠지. 그런데 차키, 그건 누나 주머니에서 꺼냈어. 용케 차키는 안 뺏겼네 싶어서 물어보니 어디로든 가 버리라던데 하더라. 자기 장녀에게 할 말은 아니지 싶었어. 그냥 내 생각엔 그래. 그리고 누난 세 가지 제안을 했어. 자기가 날 속여 화가 나 찾아왔을 테니깐 20대 정도 때리는데 나중에 아이가 가지고 싶어질지 모르니 복부와 사타구니, 가슴은 안 된다며 얼굴은 때려도 된다고 했지. 다른 하나는 200만 원을 주는데 더 줘야 맞지만 자기 비상금이 그 정도뿐이니 일단 그걸로 참고 나중에 좀 더 주겠다는 것과 자기 이야기를 들어 달라는 거였어. 정확히는 자기 몸을 성기를 제외하고 만지게 해주겠다고 했고 오늘은 24시까지 만져도 된다면서 옷이 아니라 몸을 만지게 해주는 거라며 어차피 컴컴한 지하 주차장이고 유리에 그거 뭐라고 하지 거먹게 하는 거. 아무튼 팬티 빼고 옷을 다 벗었어. 난 3번을 골랐는데 몸은 집어치우라고 했지. 누나는 일의 성이 아니라 이번 방학이 끝나기 전까지고 대신 단둘이 있을 때 한해서지만 섹스는 절대 안 되는데 만지면서 딸을 치든 빨든 좆대로 하라는 건데 절대 싫다고 했지. 이거 가지고 꽤 옥신각신했지. 내가 존내 착해서 안 만지겠다고 한 게 아니야. 몸매 끝장나거든. 근데 이거 미친 소리잖아. 앞에 조건도 달려있고 무엇보다 속은 지 얼마 안 됐어. 존나 수상해서 간절히 만지고 싶지만 만지기에는 너무 위험한 모험이라 이거지. 날연 머신 게 며칠 전인데 또 매기지 말란 법 없잖아. 그리고 애당초 이야기를 들으러 온 거고 날 속였고 연상이라도 여자는 여잔데 20대를 때려? 어디 때리면 되는데. 난 여자니까 안 때리는 게 아니라 화가 나도 보면 얼굴은 안 되잖아. 묵. 성대결절 나서 굴름되면 가슴. 성추행인데다가 이선이 손상돼서 모유수유에 문제 생기면 배는 못 때리는 순간 인간에서 쓰레기 되는 거지. 그 여자가 내 다리 사이를 걷어차서 알 2개가 모두 부서진다면 당당하게 찾아가서 존나 세게 복부를 노릴 것 같긴 한데 그거 아니라면 살살이라도 때리면 안 되잖아. 하복부. 성추행인데다 마찬가지로 나팔관이나 자궁이 걱정되지. 등도 잘못 치면 장기 손상이야. 엉덩이가 지방도 많고 안성맞춤이지만 성추행. 허벅지 성추행. 로우킥으로 종아리를. 그러다 과당해서 머리라도 다치면. 아니면 해초리 구해와서 종아리대. 이럴 수도 없고. 팔은 피하다가 복부 인근을 치면 안 되잖아. 말 그대로 타격 범위가 좁은 게 아니라 없잖아. 암튼 200만 원은 탐나지만 작물 신고로 동생 연 매겼잖아. 나한테 매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 그리고 시발더럽고 족같아서 받기 싫었어. 얘네 둘째 누나가 이미 용돈이 어쩌고 하면서 거짓 취급했는데 큰 누나도 비슷한 소리 중이잖아. 누나는 내 선택에 이유에 납득했으면서도 한참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어. 그러더니 용기가 필요하니 밥 대신 술이나 먹자고 차 몰고 출발. 대신 그 표정을 내가 왜 자주 지었는지, 왜 그게 외로운 표정이라 생각했는지, 당장에 미칠 듯이 짜증스러운 그 상황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는지 알려줄게. 이것도 공포라면 공포야. 아니 당사자는 차라리 웬 일본 무사 귀신이 카타나 들고 쫓아오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걸. 최대한 감정을 멀리 둔 채 쓸 거라 말투가 좀 딱딱할 거야. 어릴 때 워낙 골골대던 난 고향에서 따돌림을 당했고 싸움을 잘하던 형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3학년 중반에 들어선 오히려 내가 이기는 경우가 많았고 아이들과 어울리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나이에 비해 다소 과하게 챙겨주시던 내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 애들은 자기들끼리 노느라 바쁘셨고 나 같은 미천한 놈은 감이 되어 아예 낄 수가 없었다. 그게 결국 5학년 말이 되도록 개선되지 않아 해당 지역으로 이사했고 어린 내가 봐도 이사의 가장 큰 원인은 내가 당하던 따돌림이었기에
전학하자마자 3명을 이유 없이 폭행했고 형의 전신 거울을 빌려다가 웃는 연습을 하기도 했지만 거울 속에 내 눈을 응시하는 것조차 힘들었다. 왜냐? 즐겁게 놀던 아이들이 날 바라볼 때 가장 빨리 순식간에 바뀌는 게 눈빛이니까. 입술 같은 경우는 어색하게 남아 웃고 있다가 스르륵 바뀌지만 눈은 정말 순식간에 확 바뀐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다. 선생 같지도 않은 선생의 무시하는 듯해 보이는 깔보는 듯한 눈. 아이들의 경우 무언가 이상한 거라도 보듯이 흘겨보는 눈. 불쌍한 강아지라도 보는 듯한 마을 어른들의 눈빛이 가장 두려웠다. 폭행이라면 4학년 초에 사라졌고 형이라는 뒷백도 있었지만 그 눈빛과 은근한 따돌림은 개선하기엔 너무 늦어버린 모양인지 내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인지 변하지 않았다. 또한 할머니가 어촌 토박이이시고 젊을 때 고향 사람들을 많이 도와준 덕에 마을 어른들은 거의 무조건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대놓고 혀를 차며 불쌍해서 어째라는 아줌마도 있었다. 어쩌긴 뭘 어째. 일단 댁 아드님 인성교육부터 다시 들어가셔야지. 가해자였던 놈들의 부모가 보내는 동정의 시선. 어린애가 이해하기엔 무리가 있는 눈빛이었고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 그냥 자기 아들을 혼내면 끝 아닌가? 라고 폭행을 당했던 저학년일 때 생각한 기억이 있다. 사람들이 날 바라보는 눈은 쉽사리 변하지 않았는데 변한 눈들이 있긴 하다. 그만하라고 몇 번을 말해도 달려들기에 자기 방어를 했을 뿐인데 난 마을 어른들에게 동정의 대상에서 난폭한 애물단지로 바뀌어 있었다. 내가 더 많이 다쳤는데도 그 아이 말만 믿어줬다. 아니 아이들의 말. 다들 내가 먼저 갑자기 달려들었다고 했는데 아이니깐 그렇다 쳐도 3학년 담임이었던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년까지 내가 그랬단다. 쭉 보고 있어 쓰면서 웬 대람으로 계속 머리를 때리는 이상한 장난을 말리지도 않고 팔짱을 낀 채 입을 가리고 약 20분 정도 지켜보고만 있었다. 내 생각엔 웃고 있지 않았을까 싶다. 싸움으로 번져도 안 말렸고 그래서인지 아이들어 안 말렸나. 그 덕택에 아주 고맙게도 나와 상대방 모두 애들 싸움치곤 과하게 다쳤다. 왜 인간 같지도 않냐면 그년의 취미가 구구단을 시키는 것이었다. 뜬금없이 애를 일어나라고 한 뒤 7 곱하기 9는 이라고 해서 못 맞추면 비웃곤 했다. 그녀가 웃어서인지 아이들도 같이 웃었다. 초3이니 구구단을 가르치는 게 당연하다 싶겠지만 우연이라곤 절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나 혹은 나처럼 구구단에 약한 아이들만 골라 시켰고 국어 시간에도 시키고 도덕이나 자연 시간에도 그냥 과목을 가리지 않고 시키는 좀 이상한 여자였다. 내 생각엔 2년간 자리를 지켜야 하는 우리 어촌이 마음에 안 든 게 아닐까 싶다. 그러니깐 대다수의 선생들도 일종의 가해자였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다. 나보다 점수가 안 나온 애들은 돌려보내고 나만 오답을 모두 정답으로 바꾸거나 5시가 돼야 풀어주던 인간도 있었는데 아마 지퇴근 시간이니깐 그럴걸. 게다가 아버지나 새어머니마저 날 바라볼 때면 눈을 맞추지 못하거나 힘들어하는 기색이 보였다. 주말에만 내려오다 보니 죄책감 같은 게 있었던 같기도 한데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성숙한 애는 아니어서 아빠도 내가 별로인가 보다 생각했던 거 같기도 하고 암튼 딱 2명만 원래 찢던 표정 그대로 나를 대하고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고 가식이 아닌 진짜 웃음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그게 친형과 할머니였다. 즉 작은 어촌에서의 나는 완벽한 외톨이에 가까웠다. 그래서 일부러 깊은 바다까지 나가 혼자 즐겁게 노는 척도 하고 산에 오르기도 하고 나무에 오르기도 했는데 소나무 부서지다 보니 추락해서 경미한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잦았다. 이것을 아이들의 폭행으로 오인한 아버지는 결국 이사를 결정하셨다. 당시의 내 죄책감은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웠다. 할머니는 고향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하셨는데 본인의 고향이기도 하고 당연히 친구분들도 많이 계신데 나 때문에 하루아침에 낯선 곳에 이사와 친구를 다시 사귀셔야 했고 아버지의 고향 역시 그 어촌이다. 아버지 친구분들 중에도 그곳에 남아 계신 분들이 많아 종종 포커 같은 걸 하셨는데 내 생각엔 그 시간을 제일 즐거워하셨다. 그런데 그걸 못한다. 내가 따돌림 당해서 이사해야 하니까 형은 나와 반대로 싸움도 잘하고 평상시 성격도 얌전하고 성적도 그리 나쁘지 않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다.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중학 말까지도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올 때면 거의 매번 새로운 얼굴 하나 정도는 끼어 있을 정도였다. 형은 천성 자체가 착한 것 같다. 그러니깐 왕따 당하는 동생을 위해 대신 싸워주기도 하고 친구들이 놀자고 주말에 찾아와도 가족 행사가 기세가 친척 집에 가서 할 일이 있다며 거짓말까지 해가며 나와 놀아줬지. 아무리 화가 나도 날 때린 적은 없다. 할머니에게 대들거나 돈을 훔쳐가지만 않으면 내가 술에 취해 때려도 오히려 자기가 맞아가며 말렸지 때리지 않았다. 엄청 착하다. 자기 돈을 가져간 걸로 때린 적은 기억상으론 없다. 오히려 먼저 장난을 걸어와 불안해하고 있는 날 안심시켜줬던 기억이라면 꽤 많다. 중2 중순에야 알았지만 형과 내 사이를 본 친구들 중 한 명은 이상적인 친형이라고 표현했고 대부분 동의했다. 적다 보니 형의 천성이 달랐다면 엄청나게 탈선했지 않을까 싶네. 형이 복싱과 유도를 오래 하긴 했지만 나와 마찬가지로 약간 왜소한 체구라 1학년 말에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다. 나와의 차이점은 조금이라도 비아냥거리거나 시비를 걸어오는 게 맞다 싶으면 무자비하게 구타했고 운동을 오래 했고 통비어인 인간이라 그런지 다구리를 맞으면 형도 꽤 다치긴 했지만 상대방 애들의 몰골이 더 심했었다. 운동을 오래 한 일반인 남성이 5명을 이기는 건 불가능하겠지. 형은 운동도 성실히 하고 공부도 성실히 하고 동생도 성실히 돌보고 놀 때도 성실한 형의 단점 중 하나가 그 성실함이었어. 사람 팰 때도 참 성실하게 팼거든. 형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살려달라고 한 새끼도 있었다고 하니까 따돌림을 극복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아버지와의 갈등을 많이 겪었고 중2 중순까지는 선생님들의 미움을 독차지하기도 했어. 결국엔 그 원인 제공자도 나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 새어머니도 내가 5살에 주말마다 어촌에 가서 살아야 하는 걸 감수하시고 재혼하셔서 내일 바다를 보러 가시곤 했다. 그냥 깨끗해서 이게 진짜 바다구나 싶어서 보러 가신댔고 정말 즐거워 보이셨다. 근데 이제 못 봐. 왜? 아이 기장고를 넘어 해운대도 넘어 연산동으로 이사해서 너무 멀거든. 근데 왜 이리 먼 곳까지 이사했을까? 두 부모님 모두 직장은 해운대에 있는데 당연히 혹시라도 고향놈이 교육 문제로 이사라도 올까 봐서겠지. 그 어촌은 아직도 초등학교 하나뿐이고 내 생각엔 앞으로도 중학교가 생길 리 없는 정말 작은 어촌이거든. PC방도 없어서 형은 복싱과 유도를 배우기 위해 버스를 타고 종점인 기장의 어느 놀이터까지 가야 할 정도로 낙후된 지역이었어. 가족 4명이 단지 나라는 우유부단한 꼬맹이 때문에 희생하거나 희생을 강제당했어. 이걸 모른다면 괜찮은데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따돌림만큼은 절대 당하지 않아야 할 책임이 내게 있다고 생각했어. 거울 속에 내 눈을 바라보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했고 힘들었어. 어린 내가 보고 있는 거울 속에 어린 내 눈을 응시하고 있는 게 힘들었어. 겨울방학이 지나고 나서 처음 등교했을 때 도저히 애들 눈을 바라보지도 못하겠고 목은 잠기고 입은 말을 더듬지 손은 왜 떨리고 위장은 또 왜 아픈지 별 수 있나 애들이랑 놀 때 뭘로 놀지 고르는 놈들로 3명 골라서 그냥 팼던 거야. 약 보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지면 역효과니깐 악을 쓰고 덤볐어. 정말 많이 맞았는데 그래도 내가 이겼어. 무섭지, 당연히. 처음 보는 애들이고 덩치도 나보다 크고 담배 피우는 놈도 있었거든. 근데 형은 중학생이고 날 도와주려면 학교를 빠져야 하고 그럼 또 아버지랑 쏘고 교무실에도 불려갈 거고 망신 당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선택권 따윈 없었어. 그러니까 내 말은 어린 내가 생각할 때 선택권이 없었다는 말이야. 책 읽은 걸 좋아했는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만화책들이나 괴담이나 귀신 이야기를 꽤 알고 있으니 그걸로 친해질 생각을 먼저 해보는 게 맞지만 5학년에서 6학년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등교 일을 채워나가던 당시에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또 따돌림을 당한다면 아예 부산을 뜨는 수밖에 없는데 괜찮겠느냐고 새어머니께 양해를 구하고 있던 아버지의 사담을 듣게 됐는데 새어머니가 차남을 위해서니 별 수 없죠. 뭐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거든. 결국 중학생이 돼서도 눈을 마주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 2개월. 담임 선생님이 어느 날 불러서 교서 휴게실에 데려가시더니 아이들의 눈이 무섭냐고 물어봤어. 뭐 성적표 같은 거 보고 알았겠지. 거기 교사들이 개판으로 적어놨거든.
당시 내가 개판이었으니 당연 개판으로 적었겠지. 이 분이 참 좋은 분이야. 정확히는 선생님들 눈도 무섭고 처음 보는 아줌마나 가끔은 꼬맹이가 그리고 고양이 강아지 눈도 나도 모르게 피한다고 하니까 이 담임 선생님이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도저히 진도를 못 따라오니 보충 수업을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한 뒤 내게 우선 가르쳐준 게 웃으래. 무표정한 얼굴이 약간 험악하니까 머릿속에서 웃는 표정을 지어야 한다는 생각을 절대 놓치지 말래. 그리고 괴기스러운 이야기만 아니면 무슨 이야기든 좋으니 짓거리래. 즐거운 목소리로. 가능하면 야동을 많이 보고 야한 농담 같은 걸 짓거리대. 여자반 하구들이나 선배를 먹었네 어쩌네 그딴 말은 하지 말래. 남녀 각반이거든. 그러니 남자애들만 있으니 야한 농담을 잘하면 재밌는 놈이다 해서 쉽게 친해질 수 있다며 나랑 훈련을 했어. 사사로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속 눈을 보라는 거지. 조금만 눈을 돌리려고 하면 야 선생님 눈 보기로 안 했나 하면서 그걸 8시까지 했어. 보통 3시 반이나 길어 4시에 중일의 수업이 끝나는데 그걸 8시까지 했고 간식도 본인 돈으로 다 구매해서 대기 중이고 밥도 사주셨는데 이것도 훈련의 연장선상이야. 밥 먹을 때도 대화를 거시면서 눈을 봐야 한다며. 지금 자신은 날 세뇌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래. 사람 볼 때 눈부터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 그 짓을 약 2개월 했어. 내 기억상 중1 때는 놀토가 아예 없었어. 중학교 당시 격주 놀토제 시험 단계 같은 걸 하긴 했는데 1학년 땐 안 했어. 근데 그 짓을 일주일에 6일 동안 해댔다고. 토요일도 점심 사주고 당연히 간식량은 더 많아. 토요일에도 밤 8시까지 하셨거든. 덕분에 성적도 많이 올랐어. 생각해보니 매일 밤 8시까지 보충 수업을 듣는 아들의 성적이 여전히 개판 5분 후라면 곤란하잖아. 보충 수업을 막을 수도 있고 적어도 개판 5분 전까진 올려야 하지. 그렇다 보니 수학, 영어, 과학 같은 다소 이해가 필요한 과목은 조금 올랐지만 국어, 사회, 체육, 미술, 음악 같은 암기 과목은 엄청 올랐어. 음악의 경우 처음 학교 갔을 때 학생 파악평가 시험이었나. 성적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2주 뒤에 치른 시험이 있었어. 시험 범위가 당연히 짧은데도 불구하고 18점이었는데 그게 97점으로 올랐어. 주관식 하나 틀렸어. 암기 과목은 모두 90점을 넘겼어. 근데 수학이나 과학, 영어 같은 건 올랐다기보다는 얻어 걸린 느낌. 12점이 20점으로 오른 건 내가 수학을 이해했다고 보기 힘들잖아.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그 덕에 선생님들도 좀 잘 대해주기도 했어. 특히 담임 선생님이랑 사회 선생님이 담임엔 성적이 오른 걸 보고 굉장히 기뻐하셨어. 대견하다고도 했고 무엇보다 나쁜 새끼들은 따돌렸던 새끼들이 확실해졌다면서.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아이가 크게 민폐를 끼쳤을 리가 없다면서. 내게는 어떤 따돌림에 대한 잘못도 없다고 했어. 그래서 안심도 많이 되고 위안도 많이 되고 그게 자신감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됐거든. 가장 중요한 건 가족들이 기뻐했다는 점이지. 형은 매번 놀아주지 않는다고 투덜댔지만 이런 이유라면 본인이랑 노는 시간이 줄어들어도 기쁘게 웃었어. 기분 존나 좋으면 혀로 치아를 문지르면서 뻑뻑하는 버릇이 있거든. 아버지도 전응아가 아니라 다행이랬고 새어머니는 잘했다고 했지만 아버지에게는 어느 정도 안심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 뭐 특정 과목이 기내도 공부를 잘하면 친구가 안 생길 수가 없다나. 마지막 날에 담임이 눈을 오래 못 마주치겠으면 시비를 걸라고 했어. 이미 따돌림 방지용으로 나도 입안 다 터지고 눈가 찢어지고 안경 개박살 나긴 했지만 이쯤 때리면 만만하게는 안 보겠지 하고 때린 애들이 꽤 있는데 아마 그게 더 무서울 거래. 안경이 개박살 나면서 면상에 상처를 남기다 못해 한쪽 다리가 아슬아슬하게 얼굴에 박힌 채로 그냥 끝까지 패댔으니까 화나면 미친 새끼라고 생각할 거라며 눈을 보다가 도저히 못 보겠으면 그냥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안 그래도 기본 족 같은데 시발 새끼가 나랑 해보자 거야 뭐야. 눈 안 내려? 개새끼야. 대충 이런 말인데. 족 같은데 시발 새끼, 개새끼 해보자는 거야. 눈 깔아라. 이건 확실히 들어가는 문장이야. 그리고 기가 차다는 듯이 참하면서 어깨를 살짝 들썩이라면서 마지막 날은 4시간 동안 이거 연습했어. 근데 이거 연습을 다 끝낸 뒤엔 굳이 시비를 걸 필요가 없더라.
다들 내가 유쾌하고 말 많은 문제야 정도로 생각하고 있더라고. 매일 선생님이 나보고 나무라는데 8시에 기어 나오잖아. 그래서인지 그냥 친하게 지낼 수 있었어. 초등학교에서는 은사님이라 부를 만한 교사를 만난 적이 없어. 그래서 약간 교사 혐오증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다. 정확히는 인간 불신에 가깝다고 봐야겠지. 중학교에선 모두 내게 너무 좋은 분들이셨어. 나만 못 만났다면 내 인생은 신문에 조그맣게 내걸렸겠지. 좀도둑이 침입한 자택에서 폰 게임하다 검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두 이겨냈느냐? 그건 아니야. 고1 담임은 내가 노숙을 하며 학교에 나오는 상황인 걸 알면서도 내기 자태를 반강요했어. 특성화고교인데 나보단 공부 열심히 하고 성적 좋은 2학년 여자 선배가 급식비와 스쿨버스비를 지원받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게 그 인간 논리인데 합쳐도 10만 원도 안 되는데 그이 안타까우면 자기가 내주시. 3학년 담임 선생님은 무려 30여 명의 급식비를 자비로 내고 있었거든. 그것도 애들 몰래. 그러니까 3학년 애들 중 10여 명, 2학년 8명, 1학년 10여 명 정도. 재미가 없고 꽤 엄격한 분이라. 냉정해 보여도 정도 많고 감정도 여린 분이셔. 수업 시간에 너무 진지하셔서 그렇지. 하도 애들이 선생님 욕을 많이 하니 화난 국서 선생님이 인조인간 아니라면서 얘기해 준 거거든. 애들이 종례 때 정말이냐고 물어보니까 잠시 둘러보더니 난 교사 일을 오래 했고 그만큼 월급도 많이 받고 퇴직금도 다른 선생님들보다 많이 나오니 너희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그것보단 성적에 신경 써야 애들이 대부분이지. 신경 끄고 수업에 꺼둔 신경이나 켜라. 저 자빠져 자지 말고 대충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하신 뒤 평소처럼 하교시 주의사항을 읽어주신 뒤 애들 배웅해 주셨어. 그 일에 대해 스스로 입에 올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이제 그거 질릴 때 안 됐니? 수업하자 라고 하셨어. 이분에겐 빚진 게 참 많지. 아마 우리 학교 졸업생 중에 본인은 모르겠지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우리 기수들은 생각하고 있어. 다른 애들에게 말하면 서프라이즈 파티를 꽤 자주 겪게 될 거라고 해서 말을 못했거든. 파티란 검 이분이 종종 하시던 뜬금없는 가정 방문으로 애 관리를 어떻게 하시길래로 시작해서 담배와 술 폭행에 관한 지금껏 모아온 전과를 집에 터트려주는 걸 말해. 한 번에 다 말하지 않아서 더 무서운 거야. 참다만 안 들으면 쓰시는 그분의 최종 병기 같은 개념이지. 선생님이 꼭 내줄 이유야 없지만 내 걸 빼앗아서 선배에게 라는 건 이해조차 안 되더라. 결국 자퇴해서 공장과 조선소를 전전하면서 인터넷 정보도 가고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아니 아직도 날 괴롭혔던 주동자들에 대한 꿈을 꾸곤 해. 20살 빠른이니까 19살에 복수를 계획했고 당연히 고향으로 내려갔지. 복수라는 게 죽인다는 건 아냐. 그냥 죽도록 밟아버리고 날 던졌던 강에 던지려고 그랬어. 9살인 나도 살아나왔으니 20살이 된 그놈들도 빠져나올 정도의 거의 이름만 강이지 강의 끝머리 부근이라 수심도 얕고 물 안에 바위는 없어. 커봐야 손바닥 크기, 다리에서 던지는 거지만 높이는 약 4m. 조사해보니 그 정도론 표면 장력에 의해 의식을 잃거나 죽거나 장기 손상이 갈 수 없다고 그랬어. 그런데 다 이사 갔더라. 한참을 마을을 배회하다 애인에게 상담을 했고 결국 정신과 치료를 선택했어. 망가진 머리를 고치기 위해서. 한 달 입원비는 평균 45만 원이고 벌써 8년째래. 2년은 내원 치료를 받아야 했어. 공익근무 때문에 위험인물이라. 군대는 물론 훈련소 예비군 민방위 등 군사작전에 참여할 수 없대. 다른 게 아니라 자살 기도를 했는데 그 자상 너무 많아서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했어. 뭐 이상한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구치소도 가본 적 없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성실해. 공장이나 조선소, 공익근무할 때도 지각도 해본 적 없고 머리만 고치면 돼. 그 악몽이 터지는 날이면 가끔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서 나를 해치거든. 나를 위한 치료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8살에 시작된 따돌림으로 나의 어린 시절은 물론 그 당시를 함께한 일가족 전원이 희생을 감수하거나 강제당했어. 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동자들 때문이기도 해. 형이라면 좀 더 현명하게 대처했겠지. 뭐라고 해야 하나. 따돌림은 피해자의 삶 하나만을 파괴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가족들의 삶까지 파괴하는 거고 일종의 정신적인 살인 행위야. 실제로 자살률 높잖아. 나 같은 경우엔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꿈에 아직도 나와. 제법 생생하게. 요새는 그게 꿈인 걸 알 정도야. 근데 제법 무서울 때도 있어.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던가. 피해의식이 만들어내는 현상이래. 병원을 6군데나 다녔는데 주치의 전원이 일종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있잖아. 학업에 지쳐서 자살한다는 유서를 썼다는 뉴스를 접하면 왠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적을 수 없었던 거 아닐까? 하고 말이야. 외로움이란 거 되게 힘들잖아. 그런데 즐거운 사람들 속에서 나만 외로운 건 더 힘들어. 외로움이 아니라 괴로움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해. 모두들 즐겁게 웃는데 나만 힘들어. 근데 그 힘든 게 이 즐거운 무리가 상대해주지 않아서야. 그래서 더 힘들어. 내가 미운 사람들은 웃고 있는데 난 그럴 수 없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으니까. 나 같은 경우는 기침을 많이 해서 시끄러우니까. 침이 많이 튀어들어오니까. 갑자기 기침해서 깜짝 놀라서 싸움 잘하는 형이 맛있는 걸 사주는 모습이 부러워서가. 괴롭힌 이유의 전부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9살부터는 보약이 몸에 척 맞았는지 지나칠 정도로 건강했는데 왜 괴롭혔을까? 예전에 괴롭히던 게 습관이 돼서. 다들 그러니까. 형이 여전히 잘 대해줘서.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뭐 못 살아서 몸에서 냄새가 난다. 뭔가 어둡다. 너무 보기 흉할 정도로 나댔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데. 지랄 약 먹으라. 그러고 단 한 문장 말고는 따돌리는 이유가 아니야. 오직 하나야. 자기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괴롭히는데 동참한 저는 모두 같은 이유야. 연명이든 여자든 남자든 어리든 늙었든 황인 흑인 인종에 상관없이 하나라고. 물론 이건 내 생각에 불과하지만 스스로 자각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유는 재미가 있어서 이거 하나야. 상대적 우월감과 무리의식이 재미를 더 극대화해주고 자기가 안전하다는 안심이 들게 해주니까. 그래서 큰 누나 이야기를 들어보려 했던 거고 그 누난 가족도 안 감싸주네 라고 생각하니까 일단 이야기부터 들어보자고 생각했지. 나 역시 복수를 계획할 때 즐거웠어. 반대로 괴롭혀주면 재밌겠다 싶었거든. 내 복수란 것도 일단 괴롭힘이고 생각해보면 궁극적인 목적은 쾌락이더라고. 그래서 이유는 하나뿐이란 건데 그냥 내 생각이야.